안녕하세요. GIS 수업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수업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목표가 주택가격 결정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사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처리 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실습에서는 이제 기초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전처리하는 과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실습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파트 매매 거래, 이제 개별 매매 거래에 대한 정보를 한번 다운로드 받았었죠. 국토부 주택 실거래가 이 사이트에서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거래 가격, 뭐 주소, 뭐 면적, 뭐 이런 기초적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변의 어떤 편의시설 정보도 좀 여기다가 좀 포함시키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뭐 다는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교육시설 같은 거, 그리고 교통시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녹지시설은 나중에 하는데, 첫 번째 실습에서는 뭐 이 내용은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편의시설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직접 전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엑셀로 다 다운로드를 받고, 그때 그 엑셀로 다운받은 것 중에서 요거를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좀 원래 자료들을 좀 쉼표나 다운표 같은 거를 좀 없애는 작업을 좀 했었죠. 그리고 나서 CSV 파일로 다시 저장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 정보들은 다 표로 제공되는 정보지 않습니까? 주소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주소 정보가 실제로 위도와 경도의 정보가 뭐 추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붙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는 위도 경도 파일이 아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주소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오 코딩을 이제 활용해서 위도 경도를 이제 얻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개수가 수만 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맵 API로 활용해서 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하는 자동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루에 뭐 1000여 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약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맵 API 제공하는 이제 회사들 있죠.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같은 이제 그런 API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우리 예에서는 카카오 맵 API를 활용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지오 코딩을 완성해서 우리가 주소 정보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위도 경도 이 정보를 다 확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R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반복문을 써서 뭐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저장된 이제 위도 경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QGIS로 불러와서 CF 파일로 변환했죠. 결국에는 이제 최종 결과물들은 이제 이렇게 쉐이프 파일로 저장이 됐고, 모두 포인트 쉐이프 파일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실습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처리의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실습에서는 또 다른 전처리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학원 교습소,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쉐이프 파일이 있죠. 녹지하고 수변 공간 쉐이프 파일이요. 그래서 요 네 개, 앞선 네 개는 포인트고, 요 녹지 수변 공간은 이제 폴리곤 쉐이프 파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작업을 수만 건의, 거의 35,000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작업 속도가 좀 느릴 것 같아서 이 중에서 1000개만 무작위로 추출을 했었죠. 그래서 따로 CF 파일을 다시 하나 만들었고요. 사실 이 1000개의 매매 물건을 대상으로 이후로는 작업을 진행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버퍼를 그렸죠. 500m 버퍼. 예, 이제 그게 생략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 1000개를 중심으로 500m를 버퍼를 그리고 나서 그거하고 학원 교습소,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그리고 녹지 및 수변 공간 이 쉐이프 파일을 각각 이렇게 인터섹트를 했죠. 교차 영역 분석을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1000개 주변에 학원 교습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이제 얻었죠. 사실은 레코드의 개수는 1000개 이상이 되겠죠. 반복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여기 다 DBF 파일 속성표에 보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개수의 정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DBF 파일을 R로 불러와서 R로 불러와서 요약을 했던 거죠. 아파트 고유 번호로써요. 이거를 인터섹트 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정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NO 고유 번호만 이제 필드에서 남겨뒀죠. 그래서 그 정보하고 각각의 학원 교습소,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에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물에서 DBF 파일, 즉 속성표 자료를 R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다시 요약을 했죠.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고유 번호로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0개가 되겠죠. 요약표를 만들면 행의 개수는 최대로 1000개가 되고 1000개는 넘어가지 않죠. 1000개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아파트 매매 1000개당 주변 500m 학원 개수 뭐 이런 거, 그리고 학원의 정원 수, 지하철역 수, 버스 정류소 수, 그리고 녹지 및 수변 공간 면적 이런 것들을 표로 요약표로 정리를 했죠. 최대로 하면 행의 개수는 1000. 하지만 1000개가 안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교차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요약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뭐 한 40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개 중에서 400여 개 아파트 단지만 500m 반경 500m 내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라는 의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료가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쭉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매 작업에 매몰돼서 이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 결과물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거, 이제 이거는 이제 테이블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오늘은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QGIS로 이 CSV 파일을 불러와서 원래 아파트 매매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0개입니다. 1000개 샘플로 뽑아냈던 그 1000개 있죠. 그 쉐이프 파일에 조인을 시키는 겁니다. 테이블 조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 테이블에도 아파트 아파트 고유 정보,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필드가 있잖아요. NO라는 거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 매매 가격, 그 첫 건의 아파트 매매 가격 쉐이프 파일에도 거기 고유 필드가 있죠. NO가 있죠. 그거를 공통의 키로 이용해서 조인을 시키고 나서 이 임시로 결합된 이 속성표를 완전히 내보내기를 하는 거죠. 다른 앱으로 저장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시설 정보,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요약됐다, 개수나 뭐 합계 뭐 이런 방식으로 요약된 정보들을 여기 이제 품게 되는 거죠. 아파트 매매 가격 그 쉐이프 파일에는요, 이거 어디까지나 샘플에다가 조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렇게 쉐이프 파일을 하나 만들어줬고, 이거를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속성표가 있겠죠. 최종적인 속성표가 있겠죠.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로 그냥 저장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물건별 매매 가격 및 편의시설 정보, 이렇게 이런 마스터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QGIS에서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불러와서 R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각 변수별로 기초 통계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데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수업에 할게요. 오늘 세 번째 실습까지는 변수별 기초 통계를 파악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네 번째 실습, 다음번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거는 이제 다중회귀 분석하는 거. 이제는 QGIS가 이제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QGIS는 이번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매매 물건별 매매 가격 및 편의시설 정보, 요게 마스터 데이터 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QGIS가 활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작업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오버뷰 해봤고, 그리고 오늘 할 작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프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쉐이프 파일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듯이 아파트 매매 물건 중에서 우리가 샘플로 랜덤 샘플링한 그 쉐이프 파일이 있죠. 개수가 1000개짜리 그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샘플이었습니다. 요 점 쉐이프 파일이었죠. 버퍼 불러오지 마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일즈 서울 5186 샘플이라는 포인트 쉐이프 파일 불러오십시오. 다음과 같이 좀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러올 것은 지난 실습에서 여러분 하셨던 RStudi오로 이용해가지고 요약표를 만들었죠. CSV 파일로요. 그래서 500m 반경 내 어떤 학원 교습소의 개수, 학원 교습소에 등록된 학생 전체 수, 뭐 규모 같은 거, 그리고 지하철역의 개수, 버스 정류소 개수, 녹지 수변 공간 면적, 뭐 이런 요약표들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CSV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CSV 파일을 불러오려면 여기 벡터 요 탭을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지만, 이렇게 불러오면 좀 단점이 뭐냐면 순수하게 텍스트로 읽혀서 불러와집니다. 예, 숫자도 텍스트로 읽혀서 불러와져요. 그걸 좀 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요 옵션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에선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죠. 여기 제 작업 폴더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뭐 서머리 서브웨이, 요거는 이제 지하철역 개수, 학원 프리크, 요거는 학원 개수, 학원 등록 수강생 총수, 녹지 및 수변 공간 면적,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개수,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하나씩 불러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학원 프리크라는 거 불러올게요. 열기 하고, 여기서 반드시 도형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이제는. 그리고 여기 확인해 주세요. 여기 데이터의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NO가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거, 요 정수, 그리고 학원 프리크, 여기 숫자인데 정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다른 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뭐 텍스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티저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고, 예, 지금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이블 불러올게요. 예, 학원 인롤 요거 열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도형 없음으로 해놓고, NO 인티저, 학원 인롤이라는 필드도 인티저. 그럼 숫자로 읽어서 표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역, 서브웨이, 이렇게 해서 여기도 확인해 주세요. 예, NO 인티저, 그리고 스테이션 프리크도 인티저로 해주시고, 추가. 그리고 버스 정류소의 개수,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형 정의에서 도형 없음, NO도 인티저, 버스 프리크도 인티저, 이렇게 해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공원, 녹지 및 수변 공간, 요것도 NO도 인티저, 그린 M2도 요거는 이제
소수점이 있으니까 데시멀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티저는 정수니까요. 요 데시멀로 해가지고 예, 추가. 그 다음에 요거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shape 파일 레이어 하나 하고 CSV 파일 레이어 지금 5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CS 파일 이 5개는 공통의 필드가 있었죠. NO가 뭐였죠? 그 아파트 매매 물건의 고유 번호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어디 있다? 이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샘플 요 속성표에도 있던 예, 필드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추가 정보들을 여기다가 테이블 조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 NO라는 필드를 매칭시켜서 필요한 값들 우리가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 값들을 조인을 옆에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기존의 이 속성표에서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이제 값 추가하고 또 다른 추가 정보 추가하고 이렇게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전 작업에서 하신 것처럼 테이블 조인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참고로 원래 샘플로 우리가 추출했던 그 아파트 매매 물건이 개수 1000개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개수도 1000개죠. 자, 그런데 여러분하고 적어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약표에서 보면 반드시 행의 개수가 1000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1000개 꽉 채워서 1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요 서브웨이라고 있죠. 이 서머리 서브웨이 요거 속성 테이블 열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431개만 존재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1000개 아파트 매매 물건을 가지고 버퍼로 500m 그린 다음에 지하철역 그 포인트 쉐이프 파일하고 교차 영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약표로 만들어 보니까 431개 아파트 매매 물건만 그 반경 안에 지하철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아파트 단지 레코드는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안 됩니다. 누락이 된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다 생략이 됐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게 1000개로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000 돼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이런 이름을 NO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략이 되고 오직 개수로서 잡히는 그런 것만 요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시멈 1000개가 됩니다. 어쨌든 맥시멈 아무리 해봤자 맥시멈 1000개고 1001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작업을 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의 개수 같은 경우는 요거 요약표를 보면 저는 이제 이거는 1000개가 다 온전히 보존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샘플 그 각각의 1000개의 객체들 있잖아요. 1000개의 객체들 주변에는 다 학원이 1개 이상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의 제 경우를 봤을 때 이 서브웨이, 그러니까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431개가 있고 나머지 뭐 약 570여 개 정도 되는 물건들은 지하철역이 주변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행의 개수가 430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이 쉐이프 파일 있죠? 예. 요거는 1000개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서머리 표, 이 서머리 파일을 자, 이 서머리 표 있죠? 요거를 추가로 여기다 붙이려고 해요. 근데 행의 개수가 맞지는 않죠. 그렇죠? 예.
하지만 여기 431개라는 행의 개수를 갖는 이 표에는 이 NO라는 이 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이 그래도 여기엔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431개는 여기에 맞겠죠. 매칭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이빨 빠지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하지만 이빨 빠지는 곳이 존재하고 그 이빨 빠진 곳은 0이라는 값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 값이 0. 0이라는 것도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값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null이라는 값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null이라는 건 뭐냐면 값없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값없음하고 0하고는 다른 거죠. 0은 값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값없음은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0인데 여기다 조인을 해보면 조인 결과가 널로 표기돼요. 값없음으로요. 요런 행의 개수의 불일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작업할 거는 그 널 값을 0 값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 작업을 미리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이거 다시 테이블 끊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테이블 조인을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조인의 대상이 되는 쉬프 파일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원래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어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 왼쪽 섹션에 요 결합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면 다행인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결합 요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쉐이프 파일에다 어떤 표를 결합시킬 것이냐 라고 할 땐 여기 하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요거 새 결합 추가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고, 그 다음에 이 쉐이프 파일에 어떤 테이블을 결합할 것이냐, 결합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CSV 테이블을 결합시킬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5개 있었잖아요. 존재하죠. 먼저 우리는 학원 빈도수 있죠. 요거 이 테이블을 조인을 시킬게요. 어떤 기준으로? NO라는 각각의 그 NO라는 필드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공통의 키가 되는 필드로 설정한 다음에 매칭되는 값을 찾아서 옆에다 붙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용자 정의 필드명 접두어는 활성화시키고 여기 이 부차적 전부는 지워버리세요. 이거 놔두면 필드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답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추가로 더 붙일 수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작업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학원 프리크니까 학원 인롤, 그러니까 학원 등록 학생 총수 요거를 이제 붙일게요. 역시 NO 필드 이름은 다 이렇게 해놓고 접두어 요거 싹 다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그 다음에 서브웨이, 지하철역 개수, 그리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NO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필드명 접두어 활성화시키고 요 디폴트 값 삭제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여기에 있는 표들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개수 요 NO 그리고 NO 확인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필드 접두어 활성화시키고 요거 삭제하시고 확인하고, 또 마지막 표 하겠습니다. 서머리 그린 요거 녹지 및 수변 공간 면적, 그리고 NO 이렇게 필드 키가 되는 필드 확인해 주시고, 사용자 정의 필드 접두어 활성화 시킨 다음에 저 부가 정보 삭제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적용 누르고 확인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지금 조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그대로인데 조금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자, 학원 프리크라는 필드가 추가로 만들어졌고, 학원 인롤이라는 필드, 스테이션 프리크, 버스 프리크, 그린 M2라는 필드, 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옆에 딱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보를 여기다 추가를 했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431개로만 요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가 거기서 누락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1000개가 되는 행과 431개밖에 안 되는 행을 결합시키면 매칭이 안 되는 영역이 있겠죠. 그거는 그냥 빈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널을 보면 아파트 아이디 21이라는 매매 물건 그 주변에는 주변 500m 이내에는 지하철역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이 값을 몰라서 안 집어넣었다가 아니고 사실상 작업 과정에서 저렇게 널 값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0개라고 기입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널이 유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기초 통계를 한다. 그러면 최소값이 이거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개 중에서 최소값이 1이네. 그러면 모든 아파트가 최소한 한 개의 역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널이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이걸 널이 존재하는지 저는 뭐 운 좋게 그냥 여기 첫 화면에 이렇게 떠서 그렇지 이게 한참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번 이게 정렬을 해보면 돼요. 정렬.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 저도 모르죠. 학원 프리크, 그러니까 학원의 개수가 이게 빠지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요거 한번 정렬을 해보면 이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니까 여기 없어요. 널.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림차순으로 해볼게요. 그래도 없죠. 널이라는 값이 안 보이죠. 학원은 여기엔 제 경우에는 널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학원 인롤도 한번 확인차 한번 해볼게요. 예, 최소값 36, 최대값 이만큼. 예, 이게 아마 1년치 학생 수를 다 이렇게 뭐 파악해서 한 거예요.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것까지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한 정보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이 필드에는 널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각각 저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널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래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스테이션 프리크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존재하잖아요. 이게 쫙 널. 그리고 버스 프리크 한번 해볼게요. 정렬해보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안 보여요. 널이라는 그런 것이. 그럼 얘는 문제 없고. 다음에 그린 M2 한번 정렬해볼게요. 제 경우에는 그린 M2에는 지금 3개의 레코드 값이 지금 여기 널 값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물건 1000개 중에 3건이 주변 500m 반경 안에 뭐 녹지나 수변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널 값에다가 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요 정도만 확인하시고, 자, 지금 이 결합된 거는 임시로 결합된 거예요. 이거 끄면 그 결합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임시로 결합된 상태를 영구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이 쉐이프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엑스포트하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맷은 반드시 에즈리 쉐이프 파일이어야 되고 좌표계 확인해 보시고 인코딩도 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은 뭐 간단하게 네이밍을 조금 기존에서 좀 뭔가
추가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더 붙일게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샘플 여기서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추가 정보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예, 파일 이름으로 정렬을 해도 좀 알아보기 쉽다라는 얘기죠. 제 말은. 자, 여기다가 어떤 거 넣냐면 뭐 추가 정보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more info 이렇게 할게요. 추가 정보가 붙었다. 뭐 여기에서 기존에 했던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샘플 more info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주황색 점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예. 파일로도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원재료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5186 샘플하고 나머지 5개 요 쉐이프 그 CSV 파일 있죠? 요거 지워 버릴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를 여기서 창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작업할 대상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속성 필드가 여러 개 추가로 붙은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속성 테이블을 일단 열고요. 그리고 제 경우는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여기 스테이션 프리크하고 그린 M2에 널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필드도 다 확인을 해보시고 널이 존재하는 필드의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널이라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션 프리크가 널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1000개 중에서 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특정 레코드만 선택을 하라.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 속성 테이블 상단에 보면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이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콘.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고요. 우리 이론 수업 때 배웠던 쿼리 있지 않습니까? 그 쿼리 기능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예. SQL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필드 이름을 적어주고 예, 예를 들어서 필드 이름을 적어주고 이 어떤 특정 필드가 널인 그런 레코드만 선택해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예, 제 경우 널이 존재한다라는 그 필드가 stnfreq잖아요. freq.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또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여기 필드와 값이라는 메뉴에 보면 이걸 펼쳐 보면 기존 지금 여기 현재 갖고 있는 필드 이름이 쫙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stnfreq 요거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 요 필드명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요. 뭐 오타 오류가 뭐 그런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퀄 표시 있죠. 는 표시 있죠. 요걸 는 표시하고 띄어쓰기 하고 예. null 예. 널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는이 아니고 is라고 쓰시면 됩니다. is 예.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널 이렇게요. 그 특정 필드 이름 그리고 is null 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널인가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SQL 어떤 그런 논리하고 예, 되게 유사하죠. 이렇게 요런 표현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객체 선택해 보면 예, 지금 뭔가 선택이 됐습니다. 요거 이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지금 보면 1000개 중에서 569개의 레코드가 선택이 됐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요 stnfreq라는 필드에서 이 필드 값이 null인 경우 그거에 부합하는 이 레코드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선택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선택된 부분만 따로 0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필드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필드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필드 계산기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고, 잘 보면 여기 상단에 보면 only update 569 selected features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 선택했죠? 569개 선택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곳에다가 값을 넣을 건 아니잖아요. 어디다 넣는다? stnfreq 이 해당 부분에다가 넣는다라는 얘기죠. 어떤 값을? 0으로. 그래서 이러고 나서 여기 잘 보면 새로운 필드 생성, 요거는 이제 기초값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새로운 필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필드를 갱신을 해야 되겠죠. 어떤 필드죠? 아까 제 화면 기준으로는 stnfreq 요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569개 여기 선택된 것 중에서 요쪽 필드만,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 처리된 중에서 요 필드 여기만 다 0으로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0 이 값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값 이렇게만 넣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null이었던 게 지금 0으로 바뀌었죠. 일단 이 stnfreq라는 필드 작업은 끝났습니다. null을 0 값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 다음에 null이 존재했던 필드가 여기 저 같은 경우는 green m2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 필드 중에서 null로 표현되는 레코드만 선택을 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3개였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 표현식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 자, 여기서 어떤 필드였죠? 요 필드와 값을 펼쳐보고 여기 보면 그린 M2였잖아요. 그렇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그린 M2가 is 그리고 대문자로 null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선택해라. 그래서 객체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요거 닫을게요. 잘 보면 3개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정렬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선택된 부분 중에서 요쪽만 0으로 바꿔줄게요. 필드 계산기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3개가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얘만 업데이트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값을 넣는 게 아니고 기존 필드를 갱신하는 건데 어떤 거다? 요거 그린 M2죠. 그리고 어떤 값을 입력할 거냐면 0. 그래서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이 null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이. 그리고 선택한 거 좀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장하시고 그리고 편집 모드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뀌었어요. 자, 이젠 저는 null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null에 대한 걱정은 단지 스테이션 프리크하고 그린 M2 이 두 개의 필드에서만 그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일일이 필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자, 지금 자료가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GIS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했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이제 R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기초 자료가 일반적으로는 표로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이 그 표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속성표가 그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에 활용될 마스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표를 그 회귀 분석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래 제 계획은 이게 지금 쉐이프 파일에 어떤 이렇게 부합 같이 붙어서 나오는 DBF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DBF 파일을 그대로 RStudi오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foreign이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걸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서 read.dbf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알았던 사실이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다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딩을 어떤 설정을 해주는 게 적용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속성표를 따로 내보내기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CSV 파일에서는 인코딩도 이 CSV 파일을 불러오는 그 명령어에서는 인코딩도 조정도 해줄 수 있고, 그냥 굳이 그걸 조정 안 해줘도 무리 없이 작업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요 쉐이프 파일에 있는 이 속성표는 바로 CSV 파일로 저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속성표를 끄고요. 우리 해당 이 레이어로 가서 오른쪽 클릭해서 원래 내보내기 있잖아요. 내보내기하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잘 보면 그동안 우리는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대부분 다 쉐이프 파일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옵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여기 보면 포맷이라고 있죠. 이 다양한 형태 쉐이프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as 쉐이프 파일 요게 선택되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쉼표로 구분된 값 옆에 보면 CSV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새로 내보내지는 자료는 그 속성표만 내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SV 파일 형태로요. 네. 그래서 뭐 비록 여기 좌표기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여러분 작업 공간에도 만들어 두시고 세일즈 프라이스 그대로 쓰시고 서울, 그리고 다음에 뒤에다가 마스터라고 그냥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R 프로그램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불러와졌어요. 예, CSV 파일이 저장됐다. 그 여기 QGIS 창으로 불러와졌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속성 테이블 열기.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CSV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거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QGIS 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저장을 원하신다면 하셔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건 저장하지 않고 그냥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작업 폴더에는 지금 이렇게 세일즈 서울 마스터라는 CSV 파일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242KB 정도 되고요. 예, 적당한 크기의 파일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RStudio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계 분석을 위한 마스터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작업 폴더에도 세일즈 프라이스 서울 마스터 이 CSV 파일을 여러분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통계 분석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RStudio를 좀 실행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R 프로그램을 껐다 다시 키면 RStudio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전에 작업한 뭐 스크립트라든지 중간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셋 같은 게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뭐 스크립트야 뭐 원래 있었던 거니까 파일을 지우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뭐 이걸 그대로 놔두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여기 이 환경창에 보면 그동안 작업한 그런 결과물들이 여기에 좀 아직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신다 하면 요 환경창에 쌓여 있는 옛날에 작업해놨던 결과물들은 싹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우고 나서 시작하는 거를 습관화 하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방법은 요 창에서 요 상단 메뉴에 보면 빗자루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우는 겁니다. 여기 그동안 쌓여있던 요쪽 환경창에 있는 걸요. 그래서 요걸 딱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 나면 yes라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됐고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크립트 창이 옛날 스크립트 그게 남아 있어서 좀 보이는 건데요. 이거 여기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 여기 플러스 아이콘 있죠. 여기 new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든가 아니면 여기 메뉴에 파일, 그리고 new 파일, 그리고 R 스크립트 이렇게 하는 방법.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비어있는 스크립트 문서창이 하나 뜨고요. 예, 무제, 예, untitled이라는 이름으로요. 자, 아직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이거를 새로운 R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trl S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탕 화면에 뭐 리그레션하고 언더바 여러분 이름 점 대문자 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 R 코드 파일을 일단 저장하시고요. 어차피 이 코드를 다 완성하고 제출할 때 이 제출물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R 코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먼저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고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설치할 패키지는 car라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뜻의 그 car 맞습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패키지가 어디서 필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car라는 패키지는 아마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함수는 install.packages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요 함수 안에다가 설치를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따옴표를 써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라인, 제 화면 교정을 두 번째 라인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Enter. 네. 저는 좀 짧게 걸렸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요. 자,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저 car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 번만 설치하면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설치하라는 이
라인은 뭐 무력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요 샵 넣으면 되죠. 그러면 아무리 이거를 실행시켜도 이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패키지 불러오기 합니다. 이거는 매번 컴퓨터 이 RStudi오를 켰을 때 매번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리고 원하는 패키지 이름, 이제 패키지 이름에는 따옴표 이때는 안 써도 됩니다. 카라고 있죠. 요거를 이제 실행시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카라는 패키지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졌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할 텐데,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마스터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CSV 파일이었죠. 자, 그래서 보통 그 테이블 형태에 있는 데이터셋들, 뭐 대표적으로 CSV인데 그걸 불러오는 함수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가 권장하는 함수는 read.table입니다. 요 read.table이라는 함수고 용법은 반드시 처음에는 파일 이름, 아까 그 파일 이름이 뭐였죠? 요거였죠. sales 서울 마스터, 요거를 불러올 겁니다. 저는 이제 요거 그대로 파일 이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csv 반드시 확장자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온전한 경로를 다 써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바탕화면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컴퓨터의 그 파일, 그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뭐 유저스, 그리고 제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데스크탑, 요렇게 하면 이제 온전한 경로가 완성이 됐고요. 요게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파일명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컴마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걸 옆으로 쭉 써도 되는데 그냥 밑으로 내릴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CSV 파일인데, 이 CSV 파일은 다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omma separate values라고 하잖아요. 콤마 또는 쉼표로 분리된 값, 이런 것을 CSV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자, 구분해 주는 거. 구분자에 대한 정의를 또 해줘야 돼요.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에. 그래서 SEP, separator라는 약자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자동 완성시키고, separate는 뭐다? 컴마인데 이 컴마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컴마 양쪽으로 따옴표를 이렇게 둘러싸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옵션 하려면 요 컴마 넣고 세 번째 옵션 넣어야 되는데, 세 번째 옵션은 우리가 불러올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에 필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걸 소위 헤더라고 합니다. 첫 머릿 행에 필드 이름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true, 참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대문자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 거짓, 그렇게 쓰는 겁니다. 또는 대문자 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하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옵션으로 한글이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깨지는 걸 좀 방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 속성표
그 속성표 열어봤을 때 한글 있잖아요. 그 한글의 글꼴에 대한 정의, 그 인코딩이 어떤 거로 되어 있었냐면 EUCKR이라는 코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보통 한글을 표기할 때 쓰는 인코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인코딩을 좀 정의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옵션이 뭐냐면 소문자로 파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E하고 Encode, 예, 자동 완성되죠. 파일 인코딩인데 그 사이에 E가 대문자입니다. 예,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따옴표로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인코딩을 썼는지를, 예,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EUC 그리고 KR 요렇게 해주시면 요거를 실행시키면 불러와서 출력만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예, 이 경로를 잘못 적었습니다. 예, 자, 데스크탑 또 거기에 폴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예, 영영, 데이터, 이렇게. 예,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제 컴퓨터 환경에서 맞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올바르게 경로 써주고, read table 이렇게 하면 불러와서 이렇게 출력만 합니다. 이렇게요. 예, 출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출력돼도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예, 953개, 여기 밑으로 이제 953개 행이 이제 출력이 다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47개 정도까지만 출력하고 더 출력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불러와서 어떤 데이터셋으로 여기다 잠깐 임시로라도 저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불러와서 어디다 저장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예, apt 이렇게 하고, 예, 화살표 모양으로 불러와서 apt라는 이름의 데이터셋, 근데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서 쓰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표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데이터 자체도 CSV 파일이잖아요. 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표를 그대로 불러오면 그 오는 것 자체가 표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요. 자,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출력만 하지 않고 apt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당한다 값을, 예, 하나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 환경창에 보면 apt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1000ob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1 variables라고 하죠. 그래서 행의 개수는 1000개, 열의 개수는 21개인 표가, 예, 불러와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예, 클릭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글도 안 깨지고 잘 올바르게 표현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학원 프리크, 학원 인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가로 붙였던 거 있잖아요. 추가로 붙였던 테이블 조인으로 붙였던 정보들이 이렇게 있네요. STN, 그러니까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소 개수, 그리고 녹지 및 수변 공간의 면적 제곱미터로 봤을 때요. 예, 그렇게 지금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뭐 이것도 일단 이거 저장을 하고요. 요런 방식으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코드로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 셋에 대한 기본 사항 파악하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게 좀 유용합니다. 우선 클래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값이 나열되는 벡터냐 아니면 이제 그런 값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보여주는 뭐 리스트냐 아니면 표 형식 행과 열로서 정의가 되는 데이터 저장인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뭐 매트릭스냐 이런 자료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클래스라는 거는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요 함수 안에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데이터셋, 그거를 여기다 그 데이터셋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아파트라는 데이터셋에서 궁금해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테이블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트릭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일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이거는 행과 열이 확실하게 정의된 데이터셋이구나. 여기만 봐도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런 걸 또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거를 아는 함수는 행의 개수 같은 경우는 행이 영어로 row잖아요. 그러니까 number of rows의 약자예요. nrow 이렇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내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apt 요거는 이제 행의 개수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000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100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행의 개수가 있을까? 열의 개수도 있죠. 간단합니다. 열은 컬럼이잖아요. number of columns인데 그 약자인 n 똑같이 n row가 아니고 컬럼 할 때 col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l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뭐다? 열의 개수.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시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개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일일이 하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 내가 행과 열의 개수 한꺼번에 알고 싶다. 그러면 dim이라는 함수 쓸 수 있습니다. dim 하면 요게 dimension의 약자입니다. 규모, 사이즈 이런 의미죠. 그리고 데이터셋 이름을 넣어주면 그러면 첫 번째는 행의 개수 그리고 열의 개수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이 처음 나오는 숫자는 행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열. 천행 21일 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규모의 테이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apt라는 이 데이터셋은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1000개 행 21개 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헤더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필드 이름들. 그래서 첫 번째 행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헤더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헤더가 있는 데이터셋의 헤더를 보려면 이름을 보려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쓰면 좋습니다. names 이름을 알려달라라는 뜻이에요. apt 요거는 이제 필드 이름을 출력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t라는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는 필드 그러면 필드 이름이 몇 개가 될까요? 아까 참고로 열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21개죠. 그 열이라는 것 각각의 열에는 필드 이름이 각각 부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필드 이름도 21개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게 나열돼서 출력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꺽쇠로 1, 9, 17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값들이 요런 거 문자도 값입니다. 값들이 일렬로 출력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한 줄 밀려서 출력되고 또 한 줄 밀려서 출력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1 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첫 번째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9번째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일종의 여기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9번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개수를 다 구하려면 한번 눈으로 세보려면 요거 참고하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17일인가 17, 18, 19, 20, 21 그러니까 총 21개의 필드 이름이 있구나. 이거는 곧 21개의 열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1000개의 행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자료 일부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일부만 출력해서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씁니다. 예. 헤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헤드하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이렇게 넣으면 최초 한 5개에서 뭐 6개 정도 자료를 출력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 행까지의 자료들. 예. 그러면 여기 이것도 나열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NO 그리고 시군구가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번지 뭐 본번 부번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 콘솔 창에 잠깐 출력해서 살짝 이렇게 참고하듯이 볼 수도 있습니다. 요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들의 어떤 특징들, 어떤 종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NO라는 것은 뭔가 숫자처럼 생겼고, 예. 그리고 이 시군구라는 것은 뭔가 이건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입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나 뭐 다양한 종류를 좀 요약해서 보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summary라는 함수를 쓰면 예. 요거는 이제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그 필드에 대한 기본 정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아까 자료의 종류, 또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기초 통계, 간략한 기초 통계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모든 필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본 기초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값들이 문자로 기록된 값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클래스는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숫자, 진짜 순수하게 숫자로 기입된 것들은 이렇게 기초 통계들이 출력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일일이 파악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 NO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ID잖아요. ID인데 ID를 순수하게 우리는 숫자로 기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숫자지만 뭐 어쨌든 숫자라서 기계적으로 기초 통계를 산출해 냅니다.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냐,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중간값 또는 평균값 그리고 사분위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액면상으로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min 하면 이제 최소값이 11이고 id가 11인 게 있었고 최대값이 뭐 35,416이었던 게 있고 뭐 평균값은 17,419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중위값은 17,094.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자료의 척도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 이해가 되고 나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숫자로 기록이 돼 있지만, 기입이 되어 있지만, 이 자료의 척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id는 어디까지나 명목 척도입니다. 명목 척도요. 그러니까 명목 척도에서는 어떠한 대소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죠. 예. 파악하는 게 의미가 없죠. 예. 대표적으로 id가 명목 척도 중에 하나고, 또는 뭐 행정동의 이름, 뭐 이런 것들도 명목 척도죠. 예. 어떤 고유한 어떤 값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인 거, 대소 관계를 표현할 수 없는 거, 어떤 게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그런 게 명목 척도인데, id가 대표적인 명목 척도 중에 하나죠. 비록 뭐 평균값이 나와도 이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대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가면서 유의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해 가면서요. 시군구라는 필드에 있는 것들은 다 문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length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그 값들의 개수라는 거예요. 예. 요 시군구라는 필드에 있는 모든 값들의 개수. 예. 1000개였잖아요. 예. 아까 서울특별시 무슨 동작구 뭐 사당동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글자는 여러 개지만 그 문자열이라고 하죠. 수많은 문자가 나열돼서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것 자체가 값 한 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행이 1000개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문자고, 번지라는 것은 몇 다시 몇 이거였잖아요. 숫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하이픈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문자로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본번, 부번 이런 것들은 잘 보면 이 친구들도 기초 통계량이 나와요. 예, 최소값, 최대값, 뭐 3, 4분위수, 1, 4분위수, 뭐 이런 것들, 중위값, 평균값. 하지만 역시 본번과 부번이름도 사실은 명목 척도죠. 예, 어떤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를 주는 그런 척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게 이렇게 표기가 됐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사항이다. 여기서 어떠한 뭐 진지한 기초 통계 값을 뭐 구하고 이거로 회계 분석에 어떤 변수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단지 네임도 사실은 그 문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M2 우리가 아까 전용 면적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물론 제 값과 여러분 값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 그동안 작업한 이후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죠. 요거는 이제 숫자로 기입돼 있고 대소 관계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0이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0제곱미터 요거는 면적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이거를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비율 척도에서는 각종 산술적 계산이 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M2는 면적.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좀 자료가 기입이 된 것 같고 대략 계략적인 기초 통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검산도 가능하겠죠.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지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뭐 작은 가장 이제 1000여 건의 1000건의 아파트 매매 물건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았던 물건은 뭐 12제곱미터구나.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맥시멈은 240제곱미터. 요 정도도 우리의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죠. 그리고 평균값이 대략 74제곱미터 정도 된다. 예. 뭐 20평 좀 넘는 그 정도 크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또 우리 상식과 부합을 하잖아요. 뭔가 극단적인 값이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 대해서 일단 퀄리티 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YY 이거는 거래 년 월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명목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서열 척도입니다.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예.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 날짜니까요. 뭐 물론 대소 관계는 뭐 있겠죠. 예. 하지만 절대적 0이란 게 없잖아요. 절대적 0. 그러니까 0년도라는 게 원년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시간이 없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0년도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뭐죠? 그, 기온. 네, 기온도 그렇잖아요. 0도씨. 예, 0도씨라는 게 열 에너지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제, 화씨로 0도. 예, 화씨로 0도, 섭씨로 0도하고 화씨로 0도가 만약에 절대적 0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섭씨 0도하고 화씨 0도는 같아야 돼요. 왜냐면 열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예, 0도라 섭씨 0도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물이 어는 지점의 기온, 그리고 온도고, 그리고 화씨 0도는 뭐 소금물이 어느 지점의 온도를 0도로 하자. 그게 화씨의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예. 그런데 이제 절대적 0이라는 게 있는 게 뭐 면적, 그리고 아니면 뭐 부피, 뭐 0리터나 0밀리리터나 0온스나 다 부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위는 달라도 절대적 0이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비율 척도인데, 이런 이 시간적 개념에서는 이거는 이제 비율 척도라기보다는 그냥 등간 척도. 예. 대소 관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간격이 일정한, 예. 그 정도. 예.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2023년 자료 가지고 한 거라서, 예. 2023 뭐 01부터 2023 12까지가 이제 범위라고 하는 건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확인해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가 잘 확보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거래 가격, 예, 10,000원 단위죠. 그래서 최소값이 화폐 단위도 사실은 이 비율 척도죠. 절대적 0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 0달러나 0원이나 뭐 0엔, 뭐 0유로, 이게 다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돈이 없다.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최소값이 7,800만 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61억. 뭐 최대값 61억. 오케이. 예, 그 정도 느낌은 좀 있죠. 그리고 평균값이 10억. 대략 예. 대략 이제 뭐 이렇게 뭔가 확 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예. 일단은 눈에 띄거나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자료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FLR 같은 경우도 이제 비율 척도죠. 그리고 최소값이 1, 예, 1층인가 보네요. 예, 1층. 어떤 분은 마이너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지하층일 때 그럴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맥스는 뭐죠? 예. 39층.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평균이 뭐 10층 정도 된다. 매매 물건들의 그 층수를 보니까. 그 다음에 준공연도도 요것도 뭐 좀 상시에 부합하네요. 1971년도에 준공한 아파트가 있었고, 당해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거래된 거.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석에 요런 M2나 프라이스 10K, 그리고 층수, 준공연도 요런 것들을 좀 활용할까 합니다. 구조적 요인으로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STNM 요거는 이제
도로명, 뭐, 그거는 이제 명목적도, 예, 캐릭터, 문자로 기입돼 있고, 예.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입, 뭐,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셔도 되고, let along도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편의시설의 어떤 밀도,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학원의 개수, 예, 최소값 1, 0은 없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0은 없습니다. 그리고 맥시멈이 861개, 반경 500m 안에 861개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평균은 73개, 예. 학원 교습소 다 합쳐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강생 총수는 이제 500m 안에 그 학원들이 담는 총수가 36명 정도? 그리고 많게는 1, 10, 100, 1000만, 10만, 500. 저도 좀 이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자료가 1년 단위로 이제 누적 인원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 부분은 사실은 좀 이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각각 물건을 보고 원자료로 돌아가서 그게 맞게 기입됐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위가 기입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자료가 조사됐는지, 어느 정도만큼의 기간을 두고 뭐 카운트를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측정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맞다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좀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그리고 82,000명이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기간을 두고 말하는 건지, 뭐 이런 게 다 궁금하겠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도 일단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 프리크, 지하철 개수. 예. 없는 데도 있고, 많게는 6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그럴 것 같습니다. 평균은 0.5. 예,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는 최소값이 16개소, 많게는 727개소, 평균은 95개소,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M2라는 것은 500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어떤 면적, 어떤 면적이냐면 녹지와 수변 공간의 면적이죠. 예. 없는 데도 있고, 아예. 그리고 많게는 52만 3천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요게 혹시라도 몰라서, 이게 사실은 그 500m 반경 면적보다는 같거나 작아야겠죠. 맥시멈 값이. 그렇죠?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죠. 파이 r 제곱이잖아요. 500m 반경 원의 면적 구하는 게, 파이가 뭐 대략 3.149 곱하기 괄호하고 여기다가 500이잖아요. 500m 제곱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500을 그냥 이렇게 곱해 버려도 되죠. 사실은 이렇게. 예, 78만 5천 제곱미터가 완벽한 그거 500m 반경인 원의 면적입니다. 예. 어쨌든 그거보단 작네요. 아무리 그래도요. 예. 그래서 뭐 값이 이상한 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요거 지금 창을 깨끗하게 이제 클리어하는 거는 컨트롤 L입니다. 단축키가.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으로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예, 관심 변수의 기초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 통계나 분포, 예, 분포 파악하기요. 예, 이게 정규성, 예, 정규성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변수 하나하나다가는 이제 이 서머리라는 함수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그것만 쓰면 안 돼요. 이름을. 예.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셋 이름을 먼저 써주고요. 달러 표시하고, 예를 들면 M2 예, 전용 면적 이렇게 하면 요거만 기초 통계가 나와요. 이렇게. 예. 근데 아까 그거는 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
시각적으로 분포, 이게 서머리 말고 히스토그램 알죠, 여러분들? 예,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 히스트라고 하면 됩니다. 히스트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변수,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 먼저 적어주고 달러 표시하고 해당 변수. 그래서 요렇게 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라트라는 이제 창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어떤 옵션 안 쓰고 디폴트로 그린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줌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요게 또 확대돼서 나오고 이것도 사이즈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X축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변수의 값들이 여기에 나열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제곱미터였잖아요. 그리고 천여 건이 있으니까 그거의 빈도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frequency라는 게 Y축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대략 50, 그리고 뭐 50까지 대략 뭐 300 이상, 뭐 400 정도 되네요. 예, 요렇게 몰려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20제곱미터 단위로 끊긴 거네요. 0에서 20제곱미터 요 사이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개수,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20에서 40, 40에서 60제곱미터, 뭐 그러니까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의 물건들이 비율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80에서 100제곱미터 사이에 그런 그 물건들이 많다.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게 부합하죠. 그 정도의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끄트머리에 저 250 이상 되는 부분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높이가 없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요거에 비해서 너무 작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예, 오른쪽으로요. 대략 그러니까 정규성을 좀 띠는 것 같지만 약간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그 극한값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보통 이제 정규 분포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런 모양은 로그 값을 취하면 조금 비슷해집니다. 예, APT하고 예, M2 요거로 이렇게요. 예. 이 값에다 로그 값을 취하면 되는데 이 값에 대한 한번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예.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 폭이 그래도 좀 적어요. 아까보다는. 예. 약간 여기도 왼쪽으로 치우쳐지긴 했지만 아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값들의 그 간격이 이거보다는 아까 전 것이 더 길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곱미터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제곱미터 값을 로그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수를 쓸까 합니다. 예, 요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히스토그램 중에서 아파트 그 중에 우리 가격 있죠. 프라이스 10K 있죠.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분포도. 아까 평균 뭐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최소값, 최대값. 근데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 보려면 히스토그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오죠. 예. 이렇게 이거는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오른쪽으로. 예. 요거를 이 값을 로그 값을 취하면 그래도 저 치우침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 똑같이 price 10K라는 변수를 여기에다 로그 값을 취하고 이 로그 값 취한 거를 자, 요걸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분포가 거의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 좌우 대칭형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분포로 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쓸 거냐면, 우리 층수 있었잖아요. 층수. 예. 층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층수의 히스토그램. 예. 다음과 같이 역시, 예.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의 그런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고, 그럼 요것도 한번 로그 값을 한번 취해 볼게요. 예. 요 부분만 아파트 플로어 여기를 로그 값을 취하고 이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예 아까보다는 좀 치우침이 덜 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층수 값을 쓰는 것보다는 층수 값에 로그 값을 적용해서 이거를 변수로 쓰는 걸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하고 아파트하고 그 전에 그 컴플릿 이어 있죠. 예.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컴플릿 이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요것도 한번 로그 값을 취해 볼게요. 예. 똑같이 이게 약간 불분명합니다. 왼쪽으로 좀 치우쳐진 것 같긴 하지만, 약간은 뭔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로그 값을 쓰질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냥 그대로 두자라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 라는 데이터셋에서 이제는 이제 학원 그 주변 편의시설들 학원의 개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이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예, 이렇게 꼬리가 긴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진 거지만 보통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나마나 로그 값을 취하면 이 부분 학원의 개수 요거를 로그 값을 취하면 그리고 그걸 히스토그램 그리면 거의 이제 좌우가 어느 정도 대칭이 좀 상대적으로 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쓸 때는 이제 로그 값으로 변수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학원 중에서 인롤 이것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더 극단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인 값이 사실은 여러분 사실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극단적인 값이 사실은 왜인지를 한번 좀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맞다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그래서 이거 로그를 값을 취해서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좌우 대칭이 상당히 괜찮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값으로 이제 변수로 쓰는 게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뭐가 있었죠? 서브웨이 있었죠. 스테이션 프리크가 그거였죠. 약간 애매하네요. 2개 하고 3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로그 값을 취해봤자 별다른 어떤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있냐 없냐의 문제가 지금 거의 그거로 판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중에서 버스 있죠. 버스 프리크, 버스 정류장의 개수.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번 로그 값을 취해보죠. 조금 더 나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좀 치우침은 있지만
이 치우침의 폭이 사실은 로그 값에서의 치우침의 그 폭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소의 개수는 로그 값을 취해가지고 변수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통계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을 다 끝내셨다면 다음과 같은 제출물을 우리 e캠퍼스에다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스크립트 있죠. 그래서 R 스크립트, R 코드를 이제 파일로 요걸 제출해 주시고요. 리그레션 언더바 이름. 물론 이제 향후에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다음번에도 추가로 이제 코드를 집어넣을 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리그레션 언더바 이름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 통계 및 여러 이제 여러 변수, 필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서머리 함수를 활용해서 다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요약 정보 모두를 이제 스크린샷해서 이렇게 서머리하고 본인 이름 .pdf로 제출하시고요. 세 번째 파일은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하나의 파일에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히스토그램하고 본인 이름 PDF 파일인데 어떤 히스토그램이냐면 거래 물건의 매매 가격 있죠. 예, 그거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거의 매매 가격의 로그 변환값.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거래 물건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 물건의 전용 면적에 대한 히스토그램하고 이 전용 면적의 로그 변환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이렇게 각각 이제 하나하나씩 하니까 2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층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층수의 로그 변환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요것도. 그리고 준공연도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준공연도의 로그 변환한 값의 히스토그램.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주변 500m 내 학원 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 학원 수에 대한 로그 변환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학원 정원수 있죠? 그거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학원 정원수의 로그 변환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개수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개수의 로그 변환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의 개수 히스토그램,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개수의 로그 변환값의 히스토그램, 그리고 녹지 수변 공간 면적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녹지 수변 공간 면적의 로그 변환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9가지인데 각각 종류별로 2개씩이니까 히스토그램의 개수는 18개가 되겠네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문서에 다 담으셔가지고 PDF로 저장해서 히스토그램하고 본인 이름, 그리고 각각의 변수하고 축 있죠. 축의 그 숫자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너무 작게도 표현하지 마시고요. 예, 적당하게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수업 프로젝트 세 번째 실습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